우리 지난 시간에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힘인 포텐셜, 보존력인 경우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고 뭘로 정의했더라? 한 일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처음과 마지막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다라고 했었고, 그거랑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를 결합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양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양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더라. 보존력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그렇게 해서 봤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태까지는 지금까지 우리 한 게 뭐냐면, 작용하는 힘을 알면, 보존력이면 그 힘을 처음에 어떤 위치,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한 2를 계산을 해. 그럼 그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그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인 건 포텐셜만 쓰고 싶으면 어느 적당한 기준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 포텐셜이 0이다 라고 놓고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힘을 주지만 포텐셜 에너지를 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스칼라죠. 스칼라는 이렇게 더하기 쉽단 말이에요. 힘은 벡터니까 더할 때마다 두 개가 이상이 있으면 성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앞으로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함수를 주면 이제 거꾸로 이 포텐셜이 작용하면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 하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힘은 당연히 우리 요거를 미분한 걸로, 우리 포텐셜을 구한 거에 반대로 한 거죠.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걸 dx를 이쪽으로 넘기면 fdx야. 그러면 힘 F로 dx만큼 한 1이죠. 그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포텐셜 에너지, dx만큼 움직였을 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니까 우리 그걸 이렇게 바꾸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지면 포텐셜 에너지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식을 줄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식을 주면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 모양을 보면, 지금 여기는 아주 간단한 용수철에 의해서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걸 썼지만, 좀 이따가 뭐 함수 형태는 어떤지 모르지만 아주 복잡한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가 있어도 이 경우에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할 건가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몇 번 해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용수철의 경우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포물선이네. 포물선으로 다음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주어진 상수예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잡아당겼다가 이제 놓으면, 처음에 잡아당기면 용수철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없죠.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놓느냐 하는 걸로 우리가 처음에 에너지를 정해서 줄 수 있어요. 그 시스템에. 그래서 그 에너지를 E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E는 항상 보존되니까 X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다음 같은 양이 되죠. 그럼 요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면 포텐셜이 여기서 만나네. 여기서 만나는데 이쪽은 어떻게 되죠? 이거보다 만나는 점 이쪽 바깥쪽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다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에너지보다 크면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돼야죠. 근데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 만나는 점에서 이쪽이랑 이쪽은 물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금지된 영역이라고 하고, 이 안에서만 이제 움직이는데, 이 안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나 봅시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 요 차이가 이 전체가 에너지고 요만큼이 포텐셜 에너지야. 그럼 남은 곳이 여기가 운동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2에서 요 곡선까지 내려온 요 크기가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 속도가 0이죠. 제일 큰 데가 어딘가? 여기죠. 여기가 제일 크니까. 제일 크고 여기가 작은 다시 0으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 2인 입자는 여기서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최대가 됐다가 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여기서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이쪽으로 반복하. 어떻게 왜 이쪽으로 반복하지? 힘을 받나? 힘을 받죠. 그 힘을 어떻게 구하냐면 포텐셜이 있으니까 포텐셜에 한번 미분하면 여기서 미분하면 어느 한 점에서 미분을 하면 잘 그려야지.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죠? 그 점에서 접선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음수인데 미분을 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 점에서 그러면 작용하는 힘은 양수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꾸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쪽에 자꾸 힘을 받으니까 힘을 받으면 당연히 속력이 커지죠. 커지다가 여기서 힘을 안 받고 이쪽으로 가면서는 이제 기울기가 양수니까 받는 힘은 음수죠.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받으니까 점점 감속이 되다가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돼서 여기 순간 어떻게 되나? 접선의 기울기가 닿은 것이 되니까 아주 크니까 여기서 힘을 최대로 받겠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받죠. 그래서 요 점에서는 힘을 제일 크게 받는 곳이죠. 제일 기울기가 큰 곳이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닿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가면서 요 차이를 보면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니까 속력이 늘어나는 것다가 줄어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속력이 0이었다가 요 기울기를 보면 힘을 받으니까 힘을 이렇게 받아서 가속이 돼서 속도가 빨라진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죠. 여기서는 감속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가 힘이 최대로 받는 곳이야. 양쪽 끝이. 힘이 점점 작아지다가 요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죠. 기울기가 0인 데가 힘이 0인 곳이죠. 힘이 0인 곳, 기울기가 0인 곳을 우리가 평형점이라고 불러요. 다음과 같이 평형점이 있는데 평형점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다 배웠지만 어떤 함수의 첫 번째 미분이 0이라는 거는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지 극소나 극값을 가질 조건이지 최대나 최소를 가지는 건 아니죠. 이거의 2차 미분의 부호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음 같은 건 평형점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그 점인데 이 경우는 두 번 미분한 게 얼마야? 양수죠. K니까. 그죠? 그래서 이 평형점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차 미분이 dx제곱이 양수인 거, 음수인 거, 0인 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양수인 경우가 바로 다음 것이 되면 양수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조금만 옮겨봐. 조금 옮기면 어떻게 되죠? 힘을 어느 쪽으로 받나? 옮긴 거에 반대 방향으로 받죠. 기울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또 이쪽으로 약간 옮긴 거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러니까 평형점에서 약간 벗어나면 다시 원래 있는 평형점으로 오도록 힘을 받는 그게 어느 경우죠? 양수일 때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안정된 평형점이라고 불러요. 평형점. 그럼 음수인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근처에서는 이렇게 생긴 걸 거 아니에요? 평형점이 이렇게 있으면. 저것도 평형점이죠. 기울기가 0이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이쪽에서 조금 멀어지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게 마이너스 부호를 보면 이쪽으로 힘을 받죠. 이거는 조금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더 힘을 받죠.
그러니까 평형점에서 저런 경우에는 평형점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평형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더 멀어지려 그래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불안정한 평형점이에요. 다시 원래 그거로 안 돌아오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이 막대기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막대기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약간 올려도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안정된 평형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서 잘 세워두면 딱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조금만 움직이면 이 상태에서 벗어나죠. 이 경우는 불안정한 평형점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0인 경우는 얘기하기가 곤란해. 2차 미분도 0이라면 뭐냐면 적어도 3차나 그 근처에서 3차나 4차씩 근처가 되니까 이 경우는 뭐 평형점, 중립적인 평형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 아주 간단한 용수철에 대한 포텐셜 2차 함수 가지고 봤는데, 그럼 우리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포텐셜을 봅시다. 임의의 함수가 포텐셜이 다음과 같이 돼 있는 경우에 그럼 우리 물체 운동을 어떻게 볼 수 있나?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한데, 먼저 그걸 보기 전에 힘은 이걸 미분한 다음에 음수를 부호를 바꾼다고 했으니까 0, 기울기가 음수니까 양수,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서 0. 그래서 이렇게 이걸 미분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이게 이제 힘이죠. 힘이 이렇게 받는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다음 같은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우리가 처음 조건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얘기예요. 한 번 주면 계속 일정하게 남아있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이 밑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모두가 운동 에너지가 음수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 그 경우 다음과 같은, 처음에 간단한 다음 같은 경우를 봅시다. 이쪽에는 입자가 있을 수가 없죠. 물체가 운동 에너지가 음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와. 여기서부터 오면은 이게 포텐셜이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하다가 요 차이가 운동 에너지니까 빨라지는 건 힘이 음수니까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다시 빨라지다가 속도가 0이 되죠. 속도가 0이 됐는데 받는 힘은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여기 오는 순간 이쪽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왔다가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를 터닝 포인트, 돌아가는 점, 우리말로 전환점이라고 하죠.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과 같은 곳에서 평형점은 어딘가? 평형점은 힘이 0인 곳이지 뭐. 여기 좀 그렇고 여기 0을 지나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요런 데가 평형점이죠. 그죠? 평형점이면 요거는 2차 미분이 틀림없이 양수일 테고, 여기 2차 미분이 음수니까 요거는 안정된 평형점, 여기는 불안정한 평형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조금 더 에너지가 큰 곳에서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테고, 여기서는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는 바로 떨어지겠죠. 그 안정된 평형점이랑 불안정한 평형점. 이 경우에는 아주 알았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나가네. 쉽네. 이 가운데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게 별 문제가 아니네. 그 다음에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리면 되지. 그러면 에너지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주면 여기 못 있죠. 여기도 못 있죠. 이 안에서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 용수철과 같이 속박 상태, 어디 멀리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죠. 이 경우도 우리 이제 볼 수 있어요.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느려지다가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전환점에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 운동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멀리 가지 못하죠.
그럼 더 에너지를 줄이면. 여기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부분이라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처음에 입자가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일로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입자가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요 안에 있으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죠. 이때는 입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평형점 근처로 보느냐에 움직이느냐가 달라지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 더 작은 경우. 이 경우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경우, 포텐셜 에너지 곡선이 임의로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 물체 운동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 시스템을 생각해요. 그 시스템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뭐 지구랑 사과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생각해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꼭 시스템을 정하는데 잘못 정할 수도 있나요? 잘못 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잡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그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 그 시스템 안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데 마찰력과 같은 비보존력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입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항상 보존력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 요 안에 무슨 일이 하지만 거기 이렇게 개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외부에서 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요 안에서만 한 일만 계산을 해보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운동 에너지가 일부는 포텐셜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 그 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다음 같은 시스템 내가 바깥에서 물론 이 손도 우리 시스템 안으로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부랑 내부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편할 대로 잡으면 돼요.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한 일만큼 요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 일을 한다는 게 그 안에 에너지를 늘리는 거니까 일을 하면 이 안에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한 일이 양의 일일 수도 있고 음의 일일 수도 있죠. 우리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일을 하면 마찰력, 비보존력이 없는 경우는 원래 요게 운동 에너지 변화랑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인데, 이게 외부에서 한 일이 없으면 이게 0이지만 보존되지만 외부에서 일을 하면 요 일한 만큼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일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볼링공 이 지면에 있어. 그럼 여기 중력만 작용하죠. 그럼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요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요걸 내가 손으로 요렇게 들면 이게 외부에서 작용한 외부에서 일을 작용하면 그만큼 이 안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외부 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찰력이 있는 경우. 요물체가 있는데 이제 밑이 거칠어서 마찰력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운동 마찰력이 뒤로 잡아당김에도 불구하고 V0가 D만큼 지나가서 속도가 V만큼 됐다고 하면, 요물체에 작용하는 뉴턴의 법칙을 쓰면, 물론 수직 방향의 힘도 있지만 수직 방향의 힘은 항상 서로가 상쇄되니까, 왜냐하면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이쪽 방향만 보면 F, 이쪽 방향 양의 방향 F에서 운동 마찰력을 극복하고 나머지로 M자리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인다 이거야. 가속도가 F랑 마찰력이 일정하면 A가 일정하죠. 일정한 가속도의 운동. 일정한 가속도의 운동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B제곱 마이너스 B0 제곱은 2배 AD.
그래서 요 식에서 윗식에다가 D를 곱해. D를 곱해. 그러면 머릿속으로 하면 헷갈리지. D를 곱해. 그 다음에 여기 AD 대신에 2분의 M 2분의 요걸 집어넣으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리고 나서 간단히 FKD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FD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요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가지고 수 있는 마찰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여기서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는데, 중력은 높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없으니까 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죠.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더하기 마찰, 마찰력이 한 일,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마찰력이 한 일을 더했네. 요거는 뭐죠? 외부에서 한 일이죠. 외부에서 내가 이렇게 잡아당긴 거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때는 물체와 마찰이 있는 면 요거 전체를 개로 보고 요 외부에서 힘으로 잡아당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찰이 생기면,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마찰로 에너지를 잃죠. 마찰로 에너지를 잃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고 마찰이 되면 이제 뜨거워져서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뭐냐면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이 다 같은 속도로 움직일 경우에 생기는 거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역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거시적인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열 에너지는 마찰 때문에 비벼가지고 뜨거워지면, 열 에너지는 뭐냐면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요새는 물체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니까, 물체가 막 비비고 이러면은 밑에 있는 게 막 흔들리잖아요. 분자들이 막 흔들리면 운동 에너지가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옆에 있는 걸 막 부딪히죠. 그럼 옆에 있는 것도 나도 좀 세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냐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근데 분자들의 평균 속도는 0이야. 제멋대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물체가 전부 다 움직이려면은 모든 물체가 다 이 속도로 움직여야 되지만, 지금과 같이 분자가 진동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아주 다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평균값은 0이에요. 그렇지만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있죠. 분자들이 각각 진동을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죠. 이렇게 제멋대로 진동하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 평균 에너지가 열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 거시적으로는 일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 마찰로 나간 걸 우리가 열 에너지로 정의하면, 외부에서 한 일은,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더하기 열 에너지, 열로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한 일은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 그럼 우리가 병진 운동이라고 해요. 트랜슬레이션, 병진 운동. 그 다음에 제멋대로 움직이는 열 에너지. 이렇게 두 개를 합니다. 물론 요거는 학기 말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학기 말에 열 역학을 할 때. 근데 자꾸 에너지를 도입하면 점점 지난 일주 사이에 내 인생에 너무 많이 변화가 생겼다. 왜? 에너지란 말을,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또 열 에너지, 또 다음에 뭘 집어넣으려고 그러세요? 또 집어넣을 게 있어요. 좀 자꾸 이렇게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그게 뭐냐? 자꾸 이렇게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요 면까지 있는 건데, 자꾸 집어넣으면 마찰력이 있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이제 그런 경우에 마찰에서 한 일까지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지만 열 에너지라고 포함시키면 그 개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 보존된다는 걸 쓰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쉽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경우, 보존력이 없는 경우에도 자꾸 에너지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보존되는 양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한일은, 여기를 보면 한일은 이제는 보면 마찰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일부는 역학적 에너지로 가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간다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퀴즈.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얼음판 위에서 막대기를 잡고서 확 밀었어.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쭉 가죠. 그러면 우리가 요 스케이트 선수랑 얼음 바닥을 요걸 한 개라고 생각하고 이걸 밀면 반작용으로 이렇게 기둥이 미니까 기둥이 미는 힘을 외부에서 민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럼 우리 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늘어났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없는데 높이가 똑같으니까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겼죠. 그럼 외부에서 일을 했네. 근데 가만히 있어 봐. 여기 잡아서 꼭 밀면은 힘은 작용하지만 손은 붙어 있죠. 그러니까 힘을 받아서 움직인 거리가 없어. 변이가 없어. 따라서 외부 힘이 한 일은 0이에요. 이제 문제지. 자, 외부 힘이 한 일은 0인데 갑자기 이게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네. 조금 아까 배운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라고 있죠. 근데 여기랑 이거랑 차이가 뭐예요? 밀려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 그냥 이러고 있으면서 밀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몸의 모양이 바뀌어야죠. 팔을 펼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몸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있는 상태랑 이렇게 있는 상태가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부 에너지, 이건 열 에너지랑은 또 다른 거죠. 물체가 우리가 표현했지만 물체가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변했을 때 나온 에너지는 몸의 신체 부위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데 이거는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 근육에서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배웠던 호흡작용에 의한 ATP의 생성 과정 뭐 이런 거 배우죠. 밥 먹어서 생기는 힘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위 화학적 에너지 이런 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체의 모양이 변하는 거에 대한 그 내부 에너지 아까 말한 열 에너지랑은 또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이런 걸 전부 다 가장 일반적으로 마찰력도 있고 어떤 몸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구조의 모양이 변하는 경우를 다 보면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만약에 이 모든 개가 한 개로 생각하고 여기 이제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내부에만 이렇게 있다고 쓰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고립된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외부에서 그러면 모든 걸 다 한 개로 집어넣으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게 없죠. 그럴 경우에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는 그걸 우리가 고립계라고 해요. 고립계에서는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될 수는 있지만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거예요. 자꾸 에너지라는 개념을 자꾸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그렇게 해도 외부에서 일을 하면 이 전체 에너지 중에 에너지가 변하는데 이 사이에서는 서로 막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아. 수평면 위에 여기는 마찰이 있어.
여기 마찰이 없어요. 물론 요 마찰이 있는 경계면에 이렇게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을 두고 요거의 질량은 다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멀리서 상자가 처음에 V1이라는 속도로 와요. 쭉 오면 여기 마찰이 없으니까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겠죠. V1이라는 거 와서 여기 오면 어떻게 되나? 좀 있으면 충돌 문제를 보겠지만 우리 충돌 문제는 좀 복잡하지만 결합해서 여기 와서 우리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와서 딱 와서 쭉 달라붙어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만약에 마찰이 없으면 쭉 왔다가 다시 밀려가죠. 그렇죠? 마찰이 있으면 쭉 오는데 어라 용수철이 줄어드는 이거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부는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로 변환돼서 속도가 줄기도 하지만 밑에 마찰 때문에 열 에너지로도 나가죠. 그렇죠? 그때 문제.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 마찰력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마찰력은 물론 뮤K 곱하기 수직항력이지만 우리 마찰력이 주어지면 어디까지 와서 딱 섰다가 완전히 복잡하지. 섰다가 이 받는 힘이 용수철의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면 다시 미끄러져 나가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으면 와서 쓰죠. 그죠? 왜 복잡해? 마찰이 있으면 이 이후의 운동은 여기 온다음의 운동은 그 다음에 이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용수철의 힘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뭐냐면 와서 어디선가 일단 튀어나가든 서 있든 어디선가 순간적으로 정지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정지했을 때는 그러면 평행인 상태에서 얼만큼 D만큼 더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D만큼 더 들어가서 딱 섰다가 그 다음에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 이런 걸 따져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일 많이 들어간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제일 많이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요점에서 순간적으로 정지했다는 거죠. 딱 섰다는 거지. 움직일지 말지는 그 다음에 결정.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그럼 처음 에너지는 E1 처음 상태를 E1 낮은 상태를 2라고 하면 처음 상태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같은 높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안 늘어났으니까 0 포텐셜 늘어난 길이를 이거야. 여기까지 왔을 때 운동 에너지 0이죠. 일단 포텐셜 에너지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 여기도 D1이라고 썼네. 어라? D로 쓰면 되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근데 그동안 여기서 마찰력이 한 일이 다음 것이 되죠. 근데 우리가 요 전체를 한 개로 생각해 보면 요 전체에서 역학적 에너지 더하기 열 에너지의 합은 변화가 똑같다 라고 하면 원래는 E1은 E2 더하기 열 에너지의 변화인데 이걸 이렇게 바꿔서 쓰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잘 써야지 이제. E2 2분의 1 KD 제곱 E1 2분의 1 왜 이렇게 쓰지? MV1 제곱 마이너스 FD FKD 아씨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2분의 KD 제곱 플러스 FKD 마이너스 2분의 1 MV1 제곱 다음 같은 곳에서 이 식을 보면 여기 K 알고 FK 알고
FK 안가? 누구 FF를 쓰는데 FK라고 썼죠? MV 제곱 왜 빠 잘리지? 뭐 어쨌든 요 식을 알면 우리는 딴 건 다 모르고 D만 모르죠? 그러니까 D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D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숫자를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D는 2A분의 2A분의 많이잖아.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15의 제곱 플러스 5000 곱하기 16이죠. 이차 방정식은 항상 해가 답이 두 개죠. 수학적으로는 답이 두 개지만 여러분들 이제 골라야 돼. 둘 다 될 수 있는지 둘 중에 하나만 되는지. 우리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거 D가 이게 왼쪽으로 갔지만 우리 D만큼 들어갔을 때 이 D는 양수죠. 이게 양수여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15, 요 안에는 15 더하기 양수니까 스퀘어 루트 아니 15, 이게 한 개 15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취하면 음수죠. 근데 플러스를 취하면 양수죠. 그러니까 우리 요 중에서 플러스만 취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쉬워요. 문제가 쉽냐? 이게 비탈에서 경사각도가 세타인 곳에서 높이가 h인 곳에서 이렇게 힘줘서 미끄러져서 쭉 내려와. 운동마찰 계수가 뮤k야. 여기도 뮤k야. 여기서 이렇게 덜컹거리는 거 없다고 칩시다. 쭉 미끄러져서 여기 D1을 내려와서 D2까지 갔어. 여기서 섰어. 그러면 D2는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서 보면 요 물체에 작용하는 그러면 자유물체 그림을 보면 수직항 이거 mg 코사인 테타 mg 수직항력은 서로 다음과 같이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쭉 가다가 이제 감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를 1, 여기를 2라고 하면 이제는 높이가 달라지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에다가 쭉 내려오면서 나온 열 에너지를 더하면 그게 1에서 있는 역학적 에너지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빼면 저쪽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요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잡으면 여기서 정지하고 있으면 마지막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0이죠. 그럼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요거잖아. 처음에 정지해 있잖아. 정지해 있다가 내려온다고 하면 정지해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mgh네. 거기다가 뮤k1 여기서의 마찰력 뮤k1으로 d1 여기서는 f 일부 이상 왜 대문자로 썼지? fk2 d2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잘 봐야지. 운동 마찰 계수가 뮤k라고 했으니까 요때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다 뮤k를 곱하면 되죠. 여기서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 테타니까 뮤k mg 코사인 테타. D1은 요게 h야. 그럼 사인 테타는 D1분의 h네. 그러니까 h는 이렇게 사인 테타분의 h로 쓸 수 있죠. 좋았어. 그다음 마지막 이거는 이때는 수직 항력이 mg니까 뮤k mg d2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d2를 구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아니까 여기서 m은 다 없애고 g도 없애도 되겠네. 그러면 이걸 저쪽으로 옮기면 뮤k d2는 h로 묶을 수 있네. 1 마이너스 뮤k 나누기 탄젠트 테타네. 코사인 테타를 사인 테타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D2를 이걸 이렇게 보내면 H는
뮤 k로 나누면 뮤 k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테타분의 1. D2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처음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개념을 그대로 쓰면, 그래서 우리 그거 쓰면 우리 이제 다 이제 비슷해요. 뭐 지금 얘기는 복잡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총을, 여기서 용구철 총으로 여기 있는 걸 총을 팡 하고 쏴. 모래 가서 박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높이가 H1이고 모래가 H2야. 그럼 여기까지는 쭉 자연학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떡하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래가 자꾸 막으니까 막 헤치면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마치 마찰력이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됐을 때 그러면 H2만큼 들어갔다. H2만큼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물론 빠르게 들어가면 훨씬 더 저항이 크고 저항을 서면서 저항이 마찰이 저항하는 게 약해지겠지만 요 사이에 평균적인 힘은 얼마냐? 그걸 우리가 평균적인 마찰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걸 봅시다. 그래서 기준점은 어디로 잡을까? 제일 기준점을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잡으면 처음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0, 운동 에너지만 있죠. 그다음에 여기 내렸을 때 마지막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 포텐셜 에너지는 이만큼 차이가 나죠. 우리 보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마지막이 0, 처음이 이거.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H1, H2까지 내려왔으니까 다음과 같이 여기는 숫자는 여기는 요양 값을 대입한 거고. 근데 우리 총알, 지구, 모래 요거 전체를 한 개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고립계니까 요 안에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이거예요. 이 토탈 위에서 계산한 역학적 에너지의 내부 에너지. 여기 내부 에너지는 열 에너지. 물론 총알이 찌그러지는 경우에는 총알이 찌그러지는 거기까지 봐야 되지만 그런 건 없고 열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고 쓰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위에서. 따라서 이 에너지는 이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다음 모래가 총알에 가한 힘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나간 거,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줄어든 거는 마찰에 의해서 D만큼, D가 H2만큼. 소리 에너지의 변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보면 되죠. 소리 여기 요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게 뭐 개념은 다 비슷해요.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건데 우리 그런 건 우리 생각할 필요 없고 문제를 몇 개만 풀어봅시다.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면 얼음으로 동그랗게 동그란 반구 위에 이렇게 앉아서 이 친구가 책을 읽다가 삐끗했어. 삐끗하니까 이제 마찰이 없어서 여기서 쭉 내려오기 시작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걸 따라 이렇게 내려올까? 요걸 따라 이렇게 보면 어디선가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벗어난 점의 위치가 어딜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벗어났다는 게 도대체 뭐야? 저기서 벗어났다는 거를 저 사람이 저 위에 있는 아이가 알려면 어떡하죠? 지금 발은 떠 있으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누르는데 눌려. 그럼 붙어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엉덩이가 뭘 누르는 게 없어. 그 경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 그 경우를 봅시다. 그래서 보면 먼저 여기서 어느 각도를 어떻게 할까? 요거를 각도를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각도를 어느 걸 가지고 세타를 할까? 내가 세타를 어떻게 잡았나? 어느 걸 잡아도 상관없는데? 아무거나 잡지 뭐. 우리 되게 여기서부터 이걸 잡는데? 꼭대기에서부터 이걸 세타.
그러면 여기 작용하는 힘은 중력, 수직항력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나? 그죠? 그러면은 중력, 수직항력 두 개밖에 없네. 그러면은 이게 mg인데 이게 n이잖아. 마찰이 없다고 치면. 그럼 요게 mg 코사인 테타죠. 다음과 같이 주어주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다음과 같이 주어지지? 좋았어. 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들어갈 때 받는 힘은 이게 지금 이 경우는 비탈이면 모르겠는데 이 경우는 이 힘이랑 이쪽으로 받는 힘이랑 수직항력이 있으면 두 힘의 합이 두 힘을 더했을 때 붙어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구심력이 있어야지 원운동을 하죠. 떨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mg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n 한 개 r분의 mv 제곱이 돼야 돼. 원운동을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네.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면 처음에는 mgr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mv 제곱. 이 높이가 얼마야? 이 높이가 r, 이게 테타니까 r 코사인 테타네? 그쵸? r 코사인. m을 전부 다 없애면 v 제곱은 2배 이렇게 바빠. 설사를 하러 간 건 아니겠지? 1r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됐네. 그럼 b제곱 대신에 r분의 b제곱을 여기서 구했네. 여기 쓰면 되네. r분의 b제곱은 2배 m 나 뭐 빠진 것 같은데? g가 빠진 것 같아. 여기 g가 있어야 되죠? 맞지? 2배 mg 1 마이너스 코사인. 근데 떨어지는 순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엉덩이가 수직항력을 못 느껴야 된다 그랬죠? 떨어지는 순간에는 n이 0이죠.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보면 mg를 나눠주면 코사인 테타가 2배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네. 그러니까 코사인 1주기 나오면 3 코사인 테타가 2네. 코사인 테타가 3분의 2가 되는 지점에서 떨어지죠. 야, 이거 굉장히, 난 이런 문제를 좋아해. 여러분들 숙제나 이런 데도 이런 여러 가지를 결합한 걸 내죠. 시험 문제도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로 문제가 재밌는 게 없네. 이제 다 비슷하게 하는 거고. 이거 하나 해볼까? 이건 뭐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헷갈리는 문제야. 이게 헷갈리는 문제가 뭐냐면 목걸이 줄이에요. 목걸이 줄을 전체 길이가 L이야. 근데 이렇게 전체의 4분의 1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마찰은 없어. 이거를 이렇게 잡아 올리면,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게 쭉 올라오죠.
쭉 올라오죠.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이렇게 쭉 와서 딱 정지했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보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되나? 여기 있는 거는 다 이쪽으로 오는 거는 중력 포텐셜밖에 없어.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을 텐데 여기 있는 포텐셜 에너지 하나도 변화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올라가는 것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y축의 원점으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y 떨어진 곳에 여기 있는 dy를 생각해봐. 여기 가지고 있는 전체 질량이 m,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 지금 요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du, 작은 거니까. dy라는 아주 작은 거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쓰나? 요 질량, 질량? dy의 질량, 전체 L이 질량이 m이면 dy는 질량이 얼마일까요? 하면 dm은 m을 l로 나눈 거예요, dy. 그렇게 쓰고 보니까 아주 쉽죠. m을 l로 나눈 게 뭐죠? 단위 길이당 질량이죠. 우리 이런 거 선밀도라고 해요. 단위 길이당 질량에다 길이를 곱하면 질량이 되지. 여기다 dm, l분의 dm 에다가 mgy, gy 그렇게 쓰면 되죠. 그죠? 근데 y가 음수잖아. 음수지. 밑에 여기 밑에 있으니까 이걸 원점으로 잡고. 그러면 u는 포텐셜 에너지면 다 더하면 되겠네. 더하는 건 적분하면 되죠. y가 어디서부터야? 여기 있는 것부터 여기 있는 것까지 다 해야 되죠.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0까지. 이게 어떻게 되지? 2분의 y제곱이잖아.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가만히 있어. 조심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거 y는 지금 이렇게 있고 아니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올릴 거니까 dy는 일로 가고 mg는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 혹은 외부에서 한 일이지. 중력이 한 일의 음수는 외부에서 한 일이지. 외부에서 한 일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L분의 mg 올라가는 걸 y라고 하면 dy. 올라가는 걸 y라고 하면 y만큼 올라가는데 y가 음수잖아. y를 이렇게 써야 되겠네. 한 거리만큼. dy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럼 이게 y가 마이너스 y. 이렇게 써야죠. 이거 써야지. 그래서 L분의 mg 4분의 L 제곱의 2분의 1. 32 mg. 포텐셜의 변화라고 써야 되죠. 다음과 찍고 왔을 때. 별 희한한 거 하네.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하고서 이제 더 해봅시다. 이건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컨베이어 벨트예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깨지기 쉬운 유리장 같은 걸 놓으면 확 떨어면 깨지니까 그걸 살살 놔. 살살 놓으면 이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는 이게 돌아가는데 요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속도가
V로 일정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게 V로 일정하면 요 물체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결국은 B로 움직이려고 하면 이걸 돌게 하는 모터는 얼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나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떨어질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B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정지해 있죠. 바깥에서 보면.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상자랑 컨베이어 벨트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죠. 이거 완전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마찰력으로 미끄러지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여기를 떨어지기 직전 떨어져서 쭉 떨어진 다음에 쭉 가서 속도로 가는 경우라고 하면 델타 K는 2분의 1 mv 적어보세요. 맞지? 그 다음에 이게 정지 상태에서 결국 가다가 보면 V로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간 거리를 D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나? 여기 작용한 마찰력이 F라고 하면 열 에너지로 나간 거는 FD야. 근데 F도 모르고 D도 모르네? 아니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일 테니까 V 제곱은 2배 AD야. 그죠? 근데 A가 마찰력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이게 2배 FD 나누기 M이야. 됐네. 그러면 열 에너지는 FD는 넘기면 2분의 1 mv. 어라, 운동 에너지랑 열 에너지랑 같네. 그러면은 외부에서 해줘야 될 일, 다시 말하면 컨베이어를 돌리려는 전기 모터에 쓰는 전기 값은 이거에다가 에너지를 해야 되니까 mv 제곱. 다음과 같은 양만큼의 일을 외부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어서 드디어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다 받고 이제 드디어 우리 이제 쉬운 건 다 했어요. 쉬운 건 다 했어. 쉬운 걸 다 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를 했죠? 질점, 포인트 파티클이 1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했죠. 포인트 파티클이 3차원에서 2차원, 3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복잡한 거,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입자가 여러 개, 시스템 안에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다룰 거냐. 입자가 여러 개 있다는 거는 입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모여가지고 크기가 있는 물체가 있을 수가 있죠. 인생이 좀 복잡해지죠. 그 복잡하는 거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공이 크기가 있지만 이게 크기가 멀리서 봐서 크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가 있는 곳에서 2차원에서 이렇게 던지면 어떤 운동을 하죠? 포물선 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을 물론 야구 배트도 그렇게 보면 즐거운 느낌은 아니지만 왜 서커스 하는 사람 보면 막 도끼 던지잖아. 도끼를 탁 던지면 휘 도끼의 운동은 어떻게 기술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야구 배트도 툭 던지면 굉장히 복잡한,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죠. 다음 같은 물체를 그럼 어떻게 우리 기술할 거냐. 그래서 물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없거나 혹은 물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입자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우리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래서 처음부터 다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점은 소위 말하는 질량 중심이, 특별한 질량 중심이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그 질량 중심이라는 점을 보면 그 질량 중심이 어떤 점이냐면 마치 이 야구 배트에 있는 모든 질량이 그 점에 모여 있는 점입자처럼. 그래서 그 점의 운동은 역시 포물선 운동을 해요. 그럼 뭐 야구 배트나 공이나 똑같이 움직이네요, 뭐. 아니죠. 문제는 이게 왜 더 복잡하냐면 그 점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질량 중심 이외의 곳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운동하느냐. 좀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운동이지만 복잡한 운동을 그럼 어떻게 기술하냐. 물론 나중에 우리가 답만 먼저 얘기하면 질량 중심의 운동에다가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으로 우리 기술할 거예요. 회전이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그래서 어쨌든 회전은 나중에 생각하고 제일 이렇게 운동을 보면 제일 간단한 거 점입자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한 점을 찾아. 그 점이 질량 중심이에요. 모든 질량이 그 점에 모여 있고 외부 힘은 여러 군데 작용할 수 있죠. 여기서는 전부 다 중력이 작용하지. 그죠? 외부 힘 전부 다 작용하는데 그 점이 합해. 벡터니까 합하기가 좀 복잡하기지만 다 합하면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 수 있죠. 그 힘이 합한 게 요 점에 작용하는 것처럼. 이제는 중력이죠.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그런 점이 존재한다 이거. 질량 중심. 우리 이걸 그 앞으로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해요. 질량 중심이라고 다 쓰기 귀찮으면 이걸 써서 CM이라고도 앞으로 쓰기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량 중심을 어떻게 계산하냐? 위에 있는 건 신경 쓰지 말고 M1 1차원만 봅시다. M1 M2가 있어. X축에. M1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X1. M2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X2. X2와 요 차이. M1과 M2 사이의 길이를 D라고 하면 이때 질량 중심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전체 질량으로 나눠. 그 다음에 여기는 X1, X2, X3를 다 X1과 X2를 더하는데 그냥 더하지 않고 소위 질량으로 가중평균을 해요. 소위 웨이트를 둔다고 하죠. X1에 M1이 있으면 거기다 M1. X2에 M2가 있으면 M2. 이렇게 곱해요. 다음같이 정의를 해요. 그럼 다음같이 정의하면 뭔데? 물론 요거를 요렇게 M1을 원점으로 두면 X1이 0이고 X2가 D가 되니까 다음 것이 줄 수가 있죠. 이건 아주 쉬운 거고. 이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우리 M2 항상 그래서 극한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M2가 무지 크면 분모에서 M2를 무시할 수 있네? M2 위에서도 X1과 X2 사이가 아주 멀리 있지 않으면 M2가 무지 크면 이것도 무시하면 이게 X2가 되네. 그죠? M2가 M1보다 굉장히 크면 센터 오브 매스는 X2에 있어요. M1이 무지 크면 같은 이유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질량이 어딨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중간 M1과 M2가 같으면 가운데 있죠. 그죠? 그래서 M1이 좀 더 크면 이쪽으로, M2가 좀 더 크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질량 중심은 중심에서부터 어느 게 더 무거운가, 어느 게 더 질량이 큰 쪽으로 큰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죠. 그 다음 같은 게 질량 중심이라 이거예요. 2개 있을 땐 그렇고, 3개, 4개, N개 있을 땐 이거를 연장을 하면 돼요. 밑에 있는 거는 전체 질량. 라지 M은 M1 더하기 M2, N까지. 위에는 X1에 M1, X2에 M2.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n개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질량 중심을 정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질량 중심을 정의한다고? 어떻게 그러지? 갑자기 정의하나?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왜 질량 중심이 거기에 질량이 전부 다 있는 것처럼 생각되느냐 하는 거는 좀 이따 증명하게요. 질량 중심을 어떻게 정하냐는 걸 보면 3차원인 경우에는 센트럴 마스 x, y, z 성분을 x 조금 아까 x 했죠. y 대신 xi 대신에 y, z 대신에 z 이렇게 바꾼 요 세 성분을 가지고 벡터를 쓰면 이렇게 되죠. 아까 식이랑 다른데요. 아까는 요게 이쪽으로 가서 m으로 나눈 거였죠. 이쪽으로. 그 정도는. 그래서 보면 이 질량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불꽃놀이 불꽃 포탄을 푹 여기서 푹 터졌어요. 팡 터지면 불꽃이 확 날아가면 이 불꽃들의 운동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이게 쭉 나가도 뭐냐면 요거의 질량 중심은 처음에 있었던 거랑 불발탄일 경우의 궤도, 포밀턴 궤도죠. 여기서 팡 터지면 각각의 입자들은 다 날아가는 거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거의 질량 중심은 계속 요거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포밀턴 따라서. 그러면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건 이렇게 하겠는데요. 입자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나요?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물리학에서는 잘라. 연속적으로 한 건 아주 이렇게 막 잘라요. 언제까지? 자른 한 부분이 점처럼 보일 때까지. 그 작은 거를 D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DM으로 해. DM으로 하고 전부 다 합하면 그게 적분이네 뭐. 합한다는 게 적분이죠. RDM이야. 살다가 이런 적분 처음 봤죠. 아니 변이 R인데 질량에 대해서 어떻게 적분을 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적분을 할 수 있는 변수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R을 M에 대한 함수로 쓰거나 DM을 R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어서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판이 밀도가 일정하다. 밀도라는 게 여기 일정한 경우는 이게 원래 밀도라는 게 아주 작은 부피 dv 안에 있는 질량 dm인데 밀도가 일정할 경우에는 어디나 똑같죠. 그러니까 전체 질량을 전체 부피로 나눈 거랑 같죠. 밀도가 균일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써서 여기 있는 요 dv인데 내가 너무 갑자기 바꿨구나. dv 다음과 같이 써서 처음에 요 식만 알면 이제는 요거를 어떻게 바꿔서 적분할 수 있는 양으로 쓰냐 하는 걸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표현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감을 잡기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고? 자꾸 예를 풀어야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이걸 왜 V분의 1이 밖으로 적분이 안 되고 나가는지. 전체 부피는 일정하잖아. 이 물체의 V는 전체 부피예요. 그러니까 상수예요. V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아니에요. V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써야지. 요거 DM은 엄밀하게 쓰면 이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내가 잘 써야지. 요거의 부피를 dv
D 3승 R 혹은 DB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요게 DB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때 나오는 이 B는 적분하는 변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밀도를 써야죠. 밀도로. 자, 밀도로. 왜냐면 요거 대신에 DM 대신에 로, 요게 DM이죠. 로가 상수예요. 여기 균일한 밀도가 일정한 로가 상수니까 그 상수 값을 전체 질량을 전체 부피로 나눈 값으로 쓴 거예요. 요거를 이 B로 적분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요거를 그래서 굳이 구별하자면 우리 그래서 요거를 D3승 R D3승 R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적분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요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 가지 이상한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질량 중심을 계산하느냐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